어린 나이에 철없이 결혼해서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참 그 당시 느낌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을 세며 울었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같이 마음이 자라고 그저 행복했습니다. 같은 해 출산 예정이던 시누이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형님은 저보다 10살이 더 많지만 결혼을 늦게 하기도 하였고 아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잘 들어서지 않아 포기하려고 하던 그쯤에 아기가 생겨 누구보다도 조심하고 10달을 잘 품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형님과 저는 같은 지역에 있지만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에 서로 드문드문 연락하며 대소사를 챙기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대뜸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온다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아들이 100일이 좀 넘었을 한여름에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이사 온다고 하는 형님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기도 했지만 일단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형님의 출산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듣게 되었어요. 아유, 분 터져, 애 터져. 사돈 낯을 못 보겠네. 아주 얘, 애미야. 그게 니네 형님이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댄다. 요즘과는 달리 아들, 딸을 예측하는 것이 병원에서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자주 있던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분통이 터진다며 제게 형님이 딸을 낳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때 당시 형님의 태몽도 엄청나게 큰 노란 구렁이가 집안의 딸이를 들고 앉아 형님을 지그시 바라보았다고 하였고 배 모양도 둥글넓적한 것이 영락없는 아들이었기에 다들 그럴 거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 게 시어머니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신랑은 사랑받고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지만 형님은 늘 뒷전에서 알아서 취업하고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라 하는 서름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아들을 가졌으니 사돈도 좋아할 거고 웬일이냐 하며 친정의 따뜻함을 느끼는 찰나였는데 딸을 낳았다고 하니 난리가 난 것이죠. 그렇게 형님은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과 행복을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저 딸을 낳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탈하게 사는 것도 복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아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고 미운 4살이 되니 더욱 활발해져 쫓아다니느라 하루가 끝날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아들의 하원을 같이 하다가 벼랑간 놀이터에 막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저도 아들을 막 부르며 같이 뛰어가 벤치에서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죠. 똑바로 못 걸어? 발을 뒤집지 말고 제대로 걸으란 말이야. 벤치 아래로 스르륵 몸을 미끄러뜨린 채 부채질을 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의 여성이 윽박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아이의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윽박지르는 여성의 소리는 좀처럼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저는 누가 도대체 바깥에서 이렇게 애를 훈육하나 싶어 벤치에서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돌아본 시선 끝에는 자꾸만 오른쪽 발을 뒤집으며 절름거리는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어깨를 잡고 다그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흡거리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시 벤치 아래로 주저앉아 몸을 감췄습니다. 아이를 낳고 같은 동네에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철통수비와 같은 눈치에 형님에게 맘 편히 연락 한번 못했었고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아무렇지 않게 아이 사진을 보내며 각종 사치스러운 육아용품들도 자랑하고 곧 놀러갈게라는 말을 뒤로 한 채 감감무소식이던 형님. 문득 생각이 나서 신랑과 형님 댁에 놀러가기 위해 연락해보면 늘 바깥에 나왔다며 만나기를 꺼리던 형님을 저는 단순히 시어머니의 귀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좀 추스르고 여전히 놀이터 화단 뒤쪽에서 꾸지람하는 형님에게로 갔습니다. 저, 형님. 말을 늘어뜨리며 우물쭈물하는 제 목소리 사이로 형님의 말이 뚝 끊겨버렸어요. 형님은 얼어붙은 얼굴로 뒤돌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제게 인사해 주었죠. 어쩔 줄 몰라 옆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는 제가 다 들은 것을 눈치채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이마에 손을 얹고 벤치로 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둘이 멍하니 놀이터의 미끄럼틀만 바라보다가 형님은 먼저 운을 뗐습니다. 봤어? 그래. 애가 원인도 모르겠는데 걸음을 잘 못 걸어. 뱃속에서부터 가진 병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나는 나이 먹어서 귀하게 얻은 앤데 여기저기 눈치 본다고 원망하다 보니 애도 저런가 싶고 딸내미들이 말도 빠르다던데 그것도 아닌가 봐. 전부 다 내 탓 같고 그냥 다 그래. 이런 꼴 보여주기 싫어서 그간 피했는데 나 참 많이 못났지? 양손 깍지 낀 채 얼굴을 감싼 형님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채 땅만 발로 비비적대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냥. 저는 그런 형님의 손을 꼭 잡은 채 괜찮다고 위로해주며 엉엉 소리를 내 울었습니다. 같은 해에 아이를 품고 낳아 기르며 살아온 세월은 제가 아니면 아무도 형님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울자 형님은 비로소 참던 눈물을 끄끄대며 터뜨렸습니다. 형님의 아이와 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놀다 물끄러미 우리를 쳐다보다가 이내 깔깔대며 놀기 바빴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님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우리 신랑도 불편하다 하여 형님은 항상 낮 시간대에 저와 같이 시간을 보냈고 미운 4살을 함께 견디며 키우는 정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님을 많이 의지하고 형님도 제게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아이들과 형님과 함께 공원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저는 얼음물을 마시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따라 두리번거렸어요. 아들은 주저앉아 다리에 손을 대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무슨 일이냐며 여기저기를 만져보며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도 못할 정도로 울기만 했고 화장실 다녀온 형님이 손에 물을 털며 나오다가 저와 아들을 보고 놀라 뛰어왔습니다. 아들은 형님이 오자 더 크게 울었고 응급차에 실려 병원을 갔더니 글쎄 2달이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성장판 쪽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2달 가까이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할 아들을 보니 속이 다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5살 아들의 여름은 집안에서만 보내게 되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형님의 딸인 조카가 매일 찾아와 함께 놀았기에 무료함은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로도 다리 골절 외에도 작은 사고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형들이 달고나 하는 걸 구경하다가 팔이 대서 오기도 했고 애들 사이에서도 싸움도 잦았습니다. 물에 쫄딱 젖어오기도 했고 물건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저는 그저 조금 더 별난 아들이겠거니 하고 그때마다 아이에게 조심했어야지 라고 말하며 훈육하였고 제가 훈육하면 할수록 더 소심해지는 아들을 알아채고 보듬어주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후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평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댁에 다녀오는 길이었기에 아들의 하원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할 것 같아 형님에게 연락했어요. 형님은 걱정하지 말고 이따 보자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통체증이 빨리 풀려 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아 유치원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찍 왔으니 집에 가는 길에 어묵이라도 한 개 먹고 가자고 할까?
흥얼거리며 유치원이 있는 골목의 커브를 돌기 전 놀이터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와 아이의 비명이 짧게 들렸습니다. 저는 끌려가듯 그 소리에 뛰어갔고 거기서는 얼굴을 가리고 아들에게 뛰어가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네보다 더 먼 모래 사이에 떨어져 입에 모래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지 목 놓아 울기 바빴습니다. 그네는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아직도 힘이 바짝 들어가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당장 달려가려다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그 표정과 장면은 잊히지 않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서 제 아들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삐져나오는 웃음을 견딜 수가 없다는 듯이 입을 틀어막고 너 또 넘어지니? 어쩜 이렇게 종이 같을까? 넌 너무 약해서 걱정이다. 참, 나중에 사내 구실은 제대로 하겠니? 하는 형님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발끝, 다리, 발가락 사이사이로 온몸을 휘감는 소름과 떨림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머리에는 온통 도대체 왜? 라는 말만 반복될 뿐 달리 뾰족한 수도 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턱 끝에 땀방울이 맺히기를 열댓 번 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형님과 아들은 오간데 없었고 그 자리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기 바빴습니다. 저는 정신이 들자마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모래에 파묻혀 울던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당장이라도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땀인지 눈물인지도 모를 것과 머리카락이 뒤엉켜 손으로 떼어내도 엉망진창인 얼굴이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쳤지만 매무새를 다듬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TV를 틀어놓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형님과 오른쪽 광대가 퉁퉁 부어올라 눈이 반틈은 찌그러진 아들이 식탁에 앉아 덜덜대는 손으로 시리얼을 떠먹는 모습이 대조되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들어가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가 이내 등 뒤로 감추고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애 얼굴이 왜 이래요? 아니 애를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인 거예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눈을 부릅뜨자 형님은 본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해? 동서도 참 웃긴다. 사람이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닌가?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란 말인가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형님이 참 무서웠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형님. 아까 내 아이 떠밀어 놓고 웃고 있던 거 제가 다 봤다고요. 형님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도대체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화를 낼 거면 저한테 화내고 말도 저한테 하세요. 그러자 형님은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듯이 자리를 일어나려 하는 그때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와 신랑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복도 밖으로 고함치던 소리가 다 들렸는지 어머니는 잔뜩 성이 난 얼굴로 뛰어들어가 형님의 뺨을 그대로 내쳤습니다. 쫙 편 손으로 내친 소리가 제법 컸고 그 소리와 같이 형님의 고개는 저만치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기어이 네가 사고를 치지, 기어이 네가 사고를 쳐 라는 말을 하자 형님은 엄마는 뭘 안다고 나한테 손찌검이냐고 바락바락 대들었고 그 분노는 이내 제게도 돌아왔습니다. 그래,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주 역겨워 죽겠어. 동서는 그동안 제가 왜 그리 다치는지 의심 한번 안 해봤어? 누가 물을 부었을까? 혹시 떠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냐고. 억울해 죽겠어 그냥. 내 자식은 하루하루가 아픈 애인데 넌 왜 멀쩡해? 왜 너네만 멀쩡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야? 난 왜 맨날 불행하고 너넨 웃고 있어?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동서는 내 딸 보고 이긴 것 같았지? 그날 놀이터에서 내 비밀을 안 그날부터 나를 밟고 서 있다는 도치감에 빠져 살았지? 나 다 알아. 안다고.
시어머니와 신랑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간 형님에게 서로 의지하고 있던 시간을 부정해야 하기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형님은 요즘 인기 있는 시즌 드라마의 악녀처럼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고, 한참 포악질을 하다가 신랑의 손에 의해 형님은 쫓겨났습니다. 형님은 쫓겨나면서도 동서, 너도 나랑 같은 처지여야 하잖아. 그래야만 너는 나랑 완벽하게 이해하잖아. 그렇지 동서? 라며 앞으로도 나와 우리 아이에게 해코지 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날 밤 저는 모든 비밀번호를 다 바꾸고 어머니와 신랑을 불러 앉혀두고 2년을 거슬러 올라가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겠거니 간과했던 저 자신도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이유 없이 다쳐야만 했던 울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슬퍼서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후 쭉 살아온 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을 만큼 인심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형님은 어떻게든 저를 망치려 애썼을 겁니다. 단순히 같은 해에 아들을 낳았고 비교 대상에서 자신은 항상 우위에서 뒤처지기에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그 마음으로 원망하고 살겠죠. 저는 그렇게 동네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했어요. 그간 많이 위축된 아이를 위해 나날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가정에 조금은 무관심했던 신랑도 그 일을 계기로 대화도 행동도 제법 다정하고 주말에는 가족과의 시간으로 채우려 노력하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처음엔 이사한 곳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주 찾아뵙고 이해해달라고 하기를 반복하였지,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올까봐 겁이 났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안정을 찾아갈 때쯤 제게도 둘째 소식이 찾아왔고, 우리는 네 식구로 지금껏 잘 살아왔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형님은 그 동네에서 다른 아이에게도 똑같이 해코지하여 경찰서에 들락거리기를 수십 번 하다가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조카는 어머니가 형님을 대하듯 형님도 조카를 그렇게 대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25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듯 시댁 식구들을 대하고 살았는데 사건은 아직 끝이 아니었나 봅니다. 지난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5통 정도 부재중으로 떠있길래 별 생각 없이 걸어보았더니, 참 20년이 다 돼서 들어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나야 동서, 잘 지내지? 라고 말끝을 흐리는 핸드폰 너머의 목소리를 그만 듣고 싶어 끊으려는데 통사정을 합니다. 제발 끊지 말고 한 번만 만나달라며 애걸복걸하는데 바보같이 저는 또 그 자리에 나가보았다는 겁니다. 앙상하게 마른 체형에 머리가 제법 빠져 엉성하고 그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내가 오기를 기다리던 형님. 뒤돌아서 다시 가버릴까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김에 이야기나 들어보자 생각해서 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보자마자 제 손을 잡더니 막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지난날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요. 위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돈도 없어서 항암 치료도 포기했고 이제 살아온 날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나서 눈앞에 아른거리기에 꼭 만나서 사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였는데 거기서 절 붙잡고 울며 매달리는 형님을 보니 사실 도망치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애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2번 다시 만나기 싫었던 형님이지만 세월이라는 게 참 무섭나 봐요. 그 미워하고 또 미워하던 시간이 조금은 무뎌졌는지 저는 형님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같이 울먹였습니다. 그날 저녁 신랑에게 형님의 소식을 알리자 신랑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말이 들리듯 안 들리듯 조그마하게 대충 대답하는 것을 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을 이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다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형님을 직접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아주 잠깐은 들었지만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신랑과도 냉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길고 긴 제 이야기를 잘 들어